발표할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문신과 피어싱을 위한 마취 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마취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이 문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관계로 아마 제약이 많이 되어 있고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의료법과 관계가 많아서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마취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가져온 겁니다. 문신과 통증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된 두부, 복부, 등, 팔다리, 이렇게 다리 안쪽 같은 데 보면 좀 예민하잖아요. 이런 데하고 이제 신경 말단이 있는 손이나 다리 이런 데가 많이 아프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 이런 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취의 정의는 통증이나 통증에 대한 반응은 완전한 소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취약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 닥터 우즈브리츠가 1957년에 발표한 마취 차단설 4가지가 이 감각, 운동, 반사, 그리고 의식 차단 이렇게 4가지를 발표해서 이제 마취의 조건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는 마취를 하게 되면 의식 소실이 항상 동반된 상태였지만 이제 마취 방법도 발전하게 되니까 의식 소실 없이 마취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런 구성 요소들도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마취는 의식 소실 여부에 따라서 크게 이제 전신 마취, 부위 마취 이렇게 나눕니다. 전신 마취는 약제 사용 방법에 따라서 흡입 마취 또는 이제 정맥 마취제로만 써가지고 하는 전정맥 마취,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진정이라 해서 의식만 소실시키고 모터는 살아있는 그런 진정, 일명 수면 마취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위 마취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마취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문신을 제거할 때는 거의 마취 크림이나 젤을 많이 사용하고요. 최근에는 심지어 이제 수면 마취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피어싱 할 때도 뭐 국부 마취나 국소 치민 마취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광범위 국부 마취 경우에는 어차피 센서리 로스만 있고 모터 로스가 없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광범위 문신을 위해서 이제 부위 마취를 하실 경우나 뭐 전신 마취 할 때 움직인다고 뭐 근이완제, 이제 신경근 차단제라고 불리는 약제를 쓰게 될 경우에는 모터의 회복이 이렇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시간이 걸려서 주의를 좀 요하고 많이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통증 전달 경로인데요. 주로 우리가 이렇게 바늘로 찌르거나 어떤 수술적 자극을 주게 되면 이런 자극이 신경을 통한 전기적 신호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뇌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이 뇌에 인지되는 부위를 이렇게 차단하게 되고, 부위 마취의 경우에는 이 전달 경로를 차단하게 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고, 국소 마취의 경우에는 이 전기 신호가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기전을 이용해서 마취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이제 마취 외에 이제 통증을 감소시킬 때 주로 로컬 아네스테틱스가 작용하는 부위가 이제 나타내져 있고요.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오이드나 진통 이런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국소 마취를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진통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투여해서 진통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피부 두께는 부위나 성별 또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피의 두께는 눈꺼풀 같은 경우 0.03mm, 그 다음에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경우 1.6mm까지 두께의 차이가 있고요. 진피는 표피의 보통 10배에서 40배 정도 두껍습니다. 그러면 약물 투여를 할 때 이 진피층까지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연고나 젤 발라서 흡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표피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피층을 보면은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습니다. 이런 진피층에 있는 신경세포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세포막이 이렇게 지질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 단백질로 만들어진 이 이온 통로가 있습니다. 특히 소듐 통로가 좀 많아가지고 모든
마취 국소 마취제가 소듐 채널 블로커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블록함으로 인해서 전이차를 못 만들게 해서 전기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마취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듐 채널 블로커를 살펴보면은요,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뭐 휴지기, 활성기, 그 다음에 뭐 불응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픈돼서 이온 통로가 열려서 이온이 통과하게 되면서 전이차를 만들게 되지만, 이게 국소 마취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통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전기 신호 전달을 차단하게 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소 마취제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로마틱 그룹과 그 다음에 터셔리 그룹, 그 다음에 터셔리 아마인,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인터메디에이트 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로마틱 그룹은 하이드로포빅 하고, 이제 터셔리 아마인은 하이드로필릭합니다. 하이드로포빅한 것과 하이드로필릭한 그런 밸런스가 마취제의 인트린식 포텐시와 두레이션 오브 액션, 그러니까 작용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메디에이트 본드에 따라서 아마이드계와 에스테르계 마취제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이드 그 마취제는 이름에 이렇게 알파벳 I자가 두 개씩 들어 있어서 에스테르계 마취제하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은 벌써 이거 아마이드계네, 에스테르계네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테르계는 혈장에서 슈도콜린 에스테라제에서 가수분해되면서 그 대사 산물로 파라벤조익 애시드라는 대사 산물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마이드계에서는 간에 있는 사이토크롬 P450 엔자임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고 대사 산물이 없어서 굉장히 알러지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인 약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이 리도케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소 마취제의 중요한 이제 클리니컬 임상 성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마취제의 효과는 이제 지방 용해도, 존재 형태, 혈관 작용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방 용해도가 높을수록, 또 이온화 형태가 많을수록, 혈관 수축 능력이 높을수록 효과가 강합니다. 발현 속도와 작용 시간은 일단 많이 쓰면은 발현 속도도 짧고, 그 다음에 작용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용량에 비례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피지올로직 폐하가 이렇게 약제 폐하가 피지올로직 폐하하고 이렇게 가까울수록 이온화 형태가 많아져서 발현 속도가, 그러니까 온셋 타임이 굉장히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국소 마취제에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섞어서 쓰면 이렇게 발현 속도도 빨라지고 통증도 적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막상 써보면 그닥 임상적으로 가슴이 와닿을 정도로 통증이 줄거나 이렇게 발현 온셋 타임이 짧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용 시간은 이제 단백 결함능이 높을수록 바스큘라 업테이크가 적게 되어서 오래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에피네프린을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쓰게 되는데, 에피네프린의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뭐 1대 8만에서 1대 10만 정도로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마취제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온셋 타임이 빠른 약제와 듀레이션이 긴 약제를 섞어서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클로로프로케인이나 리도케인 같이 온셋 타임이 빠른 약제와 그 다음에 부피바케인 같이 듀레이션이 긴 약제를 섞어서 쓰게 되는데, 다른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주의할 점이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마취제의 독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에딕티브하게 이렇게 항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사용할 때 용량에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마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는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혈관 숙축제가 첨가됐는가, 그리고 어느 부위, 그러니까 혈관 분포가 많이 된 곳에서는 아무래도 바스큘라 리업테이크가 잘 되니까 작용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제들이 쓰였는가, 작용 시간이 긴 약제인지 짧은 약제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이런 물론 많이 쓰고 그러면은 작용 시간도 빨리 나타나고 길게 되니까
뭐 마취도 잘 되니까 좋겠지만은 부작용 때문에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쓸 때마다 내가 얼마큼 사용했는지 사용한 양을 기억하고 있다가 재차 필요할 때 투여할 때 이 총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좀 용량 조절을 항상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표는 마취제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 폐하 그각 마취제의 그 폐하 조직학 가지고 있는 폐하가 이제 조직학 평형상 수입니다. 이 조직학적 폐하하고 가까울수록 온set 타임이 빨라지는 이제 그런 약제들의 특성들 보여주고 있고요. 단백 결합능이 이제 단백질하고 결합능이 좋을수록 작용 시간이 아까 길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리도카인이 제일 많이 쓰이니까 리도카인만 보게 되면은 발현 속도가 빠르면서도 작용 시간은 중간중간 됩니다. 우리가 작용 시간이 짧은 것, 중간 것, 긴 것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흡수될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이제 작용 부위란 이런 것 때문에 좀 근데 대체적으로 나눠보면 짧은 것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작용 시간 짧다고 표현을 하고요. 중간 것이 보통 90분에서 2시간 사이.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되겠죠. 그리고 긴 것은 2시간 이상 된 것을 작용 시간이 길다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첨가제는 주로 혈관 숙축제, 아까 말한 에피네프린 같은 거, 그다음에 보존제하고 아까 용매제라고 표현했죠. 용매제가 쓰이는데 이게 혈관 숙축제는 바스큘러 옵서션 속도를 줄여갖고 마취 효과의 질도 높이고 작용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보존제는 우리가 이제 마취 이걸 리도케인 같은 경우에 보통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미향색 가루인데 이걸 용액이나 다른 베이스에 섞어가지고 크림이라든지 오인트먼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렇게 섞은 다음에도 그런 효과라든지 변질이 안 되게끔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적용했을 때에 피부에 침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용매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돼 있다,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허가 받은 사항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좀 인설트 페이퍼에 그 성분들 한 번씩 더 이렇게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소 마취제의 사용 방법과 이제 농도, 최대 용량을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토피컬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있는데 인텍트한 스킨에 사용되는 것들은 그닥 뒤에 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표가 아니네요. 여기 이제 만들어진 약제와 이게 농도 이런 농도로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최대 용량 이제 작용 시간은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표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점은 간이 안 좋은 사람, 주로 이제 아마이드 계열 약제를 많이 씁니다. 이게 스테이블한 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 안 좋거나 간에서 아까 대사된다 그랬죠. 그래서 간이 안 좋은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이제 대사가 떨어져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간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반감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 용량이라든지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표가 이제 여러 형태하고 적용 부위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인데요. 인텍트한 이런 스킨에 사용하는 크림 형태의 마취제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리도카인 그 연고가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엠나는 리도카인과 프릴로케인이 반반 섞여 있는 연고인데요. 이런 리도카인이나 엠나 마취 후에 시술하다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시술 부위에 통증 경감을 목적으로 THC 용액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THC 용액이 뭔가 하니 테트라케인, 그 다음에 뭐 에피네프린, 그다음 코케인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약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이제 중국이나 다 외국에서 수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원래 만들어진 계기가 그 소아 환자가 이제 찢어진 상처가 있으면 봉합할 때 주사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흡수 증가시켜가지고 점막 표면이나 상처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약제입니다. 그래서 바늘을 투과를 한 이런 상처가 만들어져서 아프다고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용도로 종종 쓰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트라케인은 그 에스테르 계열이라서 어느 정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독성작용 우려가 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시든지, 개인적으로는 저도 안 써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제 리도케인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대부분의 대용량 리도케인 크림이요. 그 이제 인서트 페이퍼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성분이나 첨가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셨을 거고 허가 용도가 문신이나 다른 시술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남성 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 딱 이 허가 용도로 해서 대부분 대용량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용법이나 용량 표기에도 최대 2g으로 이렇게 적혀 있고 안전력도 좋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찾아봐도 사실 문신용으로 허가된 마취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다음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중국산 마취 연고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쉽게 구하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리도카인이나 프릴로케인 여기까지는 뭐 많이 쓰고 있으니까 뭐 그런다 치자면 테트라케인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고요.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첨가된 성분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안전성 검사가 통과가 안 된 제품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테트라케인이 피부에 이제 홍반, 피부 변색, 부종, 구토, 두통, 발열, 뭐 심지어는 CNS 중추 신경계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생산조차 되지 않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못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마취 크림조차도 허가 용도 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꼭 용량에 주의하셔서 사용해야 됩니다. 문신하실 거나 피어싱 하실 때는 그게 많은 용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되게 문신 지우실 때 대용량으로 몽땅 바릅니다. 이게 바를 때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 거니 피부 색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흡수가 잘 안 돼서 이제 저기 랩을 씌우거나 또는 이제 포토 이렇게 이온 영등법이라든지 전기 영등법을 사용해서 더 흡수율을 높이고 있는데 일단은 많은 양을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문신 지울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한다든지 몇 번 걸쳐서 한다든지 해서 사용량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합병증 살펴보면 국소적 합병증으로는 통증, 부종, 혈종, 피부 알러지가 있고 전신적 합병증은 크게 중추신경계 합병증하고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로컬 아네스테틱스에 의한 합병증은 연고나 젤, 크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안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고 크림에 대해서 생기는 경우는 문신 지울 때 많이 써서 이렇게 흡수가 갑자기 많아져 갖고 생기는 거 외에는 거의 없고요. 주로 전신 부위 마취할 때 혈관으로 흡수된 농도가 많아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제가 표현 이렇게 했는데 실제 발생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되게 블록하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환자들이 첫 번째 호소하는 게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지러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의식 탁 없어지면서 이제 시저합니다. 그러면 그때 혈압 재보면 이제 이상하니까 바이탈 재보겠죠. 바이탈 재보면 이제 저혈압 나오고 이제 섬에까지 진행된 경우는 없는데 제가 이제 경험이 적어서 못 봤지만 이 저혈압까지만 닥쳐도 이렇게 아찔합니다. 이제 곧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취과 의사니까 다른 약제들을 준비합니다. 뭐 뇌 보호를 위해서 브레인의 산소 소모량 감소를 위해서 이제 프로포폴이나 펜토텔 소디움으로 환자를 재우고 그 다음에 혈압 떨어졌으니까 승합제 써서 바이탈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뭐 사용한 마취제의 반감기 지날 때까지 환자 바이탈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치료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국소마취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중추신경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숨을 잘 못 쉬게 돼서 생기는 고탄산 혈증과 그 다음에 호흡 산증을 이렇게 발생하게 되니까 그걸 산소를 주면서 마스크 배깅을 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너무 못 쉬고 마스크 배깅으로 버티기에는 기도 유지가 어렵다 이럴 때는 이제 기도 습관도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리도케인의 경우에는 심혈관 허탈을 일으키는 그 용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중추신경의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과 심혈관 허탈을 나타내는 용량의 비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요. 이 비가 작을수록 굉장히 마취제의 농도 이게 효과가 강하다고 표현하고 리도케인을 기준으로 보면 한 7.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의 발생이 먼저 나타나고 대용량을 써야 심허탈이 나타나고요. 심허탈이 나타날 경우에는 독성이 심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듐 채널 블록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제 심독성 일으킨 경우에는 참 회복이 많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게 부위 마취과 학회에서 발표한 국소 마취제에 의한 전신 독성 발생 시의 대처 알고리즘인데요. 거의 발생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급한 대로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뭐 20% 리피드 에멀전을 사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증요법을 하는데 CPR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CPR 약제들 뭐 로컬 베타 블로커라든지 이제 뭐 칼슘 채널 블로커, 바소프레신 이런 것들 좀 적게 써라. 뭐 이제 일반 CPR하고는 좀 다른 점들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점 뭐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요. 프리엠티브 아날제시아라 그래서 이게 선제적 진통요법입니다. 우리가 수술 시작 전에 먹는 진통제가 먹으면 보통 효과 나타나는데 1시간 남짓 걸리면 효과를 보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이제 수술 시작 전에 통증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는 치료법인데요. 통각 시스템에 대한 이런 보호 효과로 선제적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안 했을 때보다 수술 후 진통이 좀 덜하고 진통제를 조금만 사용해도 진통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아네스테틱스를 쓰고 그리고 환자를 살짝 재웁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할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진정, 그러니까 수면 마취는 마취 통증학과 의사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임상 전문 분야에서 널리 수행되고 있고요. 그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용되는 약제가 미다졸람이나 포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좋은 약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레미마졸람 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레미마졸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래 써도요. 약 끊고 나면 IV 잡아서 오래 이렇게 쓰다가 끊으면 10분 이내에 깹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안티도트가 있어요. 우리 미다졸람 쓰고 나서 깨울 때 플루마진을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플루마진을 쓰면 바로 역전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환자가 숨을 안 쉬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진정 수면 마취를 좀 안 해야 될 환자들을 이렇게 무리해서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야 될 경우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야 될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ASA 미국 마취과 협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뭐 신체 등급 3등급 이상, 그 다음에 고령, 그리고 비만 환자, 그다음 기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수면 무호흡 환자 이런 환자들은 하이 리스크 기도 디피컬트 AOA가 예상되는 환자들은 나중에 마스크 패킹도 안 되고 인투베이션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건 위험성이 있겠구나 싶어서 수면 마취는 좀 피하는 걸로 이제 고려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